한서연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곤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만성 신부전증. 의사는 이식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병원비와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서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서연아, 그때 그녀의 오랜 친구인 최유라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옆에 앉았다. 어머님 때문에 너까지 쓰러지겠다. 이것 좀 마셔. 고마워 유라야. 그래서 말인데 서연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선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YS그룹 팀장이래. 너희 어머님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된 모습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결혼. 지금 서연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 딸의 결혼식을 보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YS그룹의 회장. 이진우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로 향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할머니와의 통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진우야, 김 의원 댁따님 수진 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도 바람 맞췄다가는 이 할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할머니 제발. 네, 나이가 벌써 30이다. 언제까지 10수년 전에 그 계집아이 타령만 하고 있을. 개냐 YS그룹의 대를 내 대에서 끊을 셈이야.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손목에는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죽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10여 년 전 납치될 뻔한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소녀. 그녀가 유일하게 남기고 간 단서. 그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결국 진우는 선 자리를 망쳐버릴 생각으로 비서에게 차를 돌리게 했다.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 텅 빈 7번 테이블에 보란듯이 앉았다. 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유라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는 7번 테이블이야 행운을 빌어 라고 적혀 있었다. 사실 유라가 주선한 사기꾼 도박꾼 박민준이 기다리는 곳은 10번 테이블이었다. 서허연은 7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수수한 차림의 남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YS그룹의 팀장이라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저 박민준 씨 맞으신가요? 아닙니다만. 진우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여자를 쳐다보았다. 꾸미지 않은 청초한 얼굴. 그리고 그 안에 깃든 깊은 슬픔의 그림자.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두 사람은 서로가 선 상대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둘 사이에 놓여있던 어색한 벽을 허물어 주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이 자리에 끌려 나온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제가 결혼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시네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결혼계약이 모든 사업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계신 분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으로 이어졌다. 그럼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그러나 동시에 진지한 빛이 감돌았다. 서연 씨도 결혼을 해야 하고 저도 결혼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 둘이 결혼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진솔하고 따뜻한 눈빛. 그에게서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금 그녀가 처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결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럼 가시죠. 어디를요? 구청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강남의 호화로운 호텔 카페에서 만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두 남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연인들처럼 함께 결혼 신고서를 내러 향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구청의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방금 만난 타인에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모든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끝났다. 혼인 신고서에 찍힌 2개의 도장은 그들의 충동적인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 구청을 나서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둘을 감쌌다. 저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죠? 집부터 구해야죠.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충실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에 박 비서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파트를 하나 구해줘. 방 2개짜리 깨끗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곳으로. 대리급 직장인이 살만한 수준이면 돼. 차도 한 대 필요하다. 중고 국산차로. 그날 오후 진우 안이 이제부터 김민호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갈 그는 서연을 데리고 마포구의 한 평범한 아파트로 향했다. 서연의 초라한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깨끗했지만 진우가 살아온 세계에 비하면 비좁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다. 여기서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선언했다. 그는 최신식 드럼 세탁기의 사용법을 몰라 거품을 온 바닥에 흘러넘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허둥대는 모습에 서연은 오랜만에 배를 잡고 웃었다. 이 남자는 어딘가 서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진우를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위를 마치 탐색하듯 샅샅이 훑어보았다. 자네 우리 서연이 잘해줄 갱가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진우는 김민호로서 최대한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어머니의 경계심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가 병실을 다녀간 며칠 뒤 서연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가 정부의 새로운 의료 복지시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 최고의 병원인 YS의료원의 VIP 병실로 전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했다.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이게 다 민호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녀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진우는 날카로운 죄책감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은 물론 그가 뒤에서 꾸민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녀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거짓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지만 그들의 일상은 의외로 평온하고 따뜻했다.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직접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그가 태운 계란 프라이를 보며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가 텅 비어있던 아파트를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주었다. 서연이 끓여준 김치찌개의 맛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도 그 소박한 찌개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된 과거를,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다.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서툰 친절함에 마음을 열었다. 진우는 생전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것에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좁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낡은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의 내용보다는 그저 함께 있다는 그 시간의 편안함에 취해 있었다. 어느새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진우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낯선 친밀감에 처음에는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는 긴장을 풀었다. 그는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걱정의 그늘이 사라진 평화로운 얼굴. 그는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진심 어린 손길에 그 자신조차 놀랐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거짓말투성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조용한 온기만큼은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병세가 YS 의료원으로 옮긴 후 기적적으로 호전되자 한서연의 마음에도 작은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호스티스로 일하는 대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작은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다. 비록 박봉기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남편과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회사가 사실은 YS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회사의 가장 큰 광고주인, 라이벌 기업의 프로젝트 담당자로 새로운 팀장이 부임해왔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화려하게 복귀한 그는 바로 서연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첫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한서연, 지훈은 주니어 사원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기억하는 서연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재능이 넘쳤던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이런 작은 회사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니.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졸업은 한 건가? 결혼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상대는 누구지? 그의 질문에는 동정심과 함께 미묘한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공식적인 클라이언트 접대 저녁 식사가 열렸다. 부부 동반이 원칙인 자리였다. 서연은 마지못해 김민호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그 옛 연인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 흔쾌히 승낙했다. 화려한 레시오트랑. 지우는 번쩍이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낡은 국산 세단에서 내리는 진우와 서연을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식사 내내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과시했다. 와튼 스쿨에서의 경험,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새로 계약할 포르쉐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대화의 칼날을 진우에게로 돌렸다. 김민호 씨라고 했죠. 지우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YS그룹도 좋은 회사지만 평사원 월급으로는 강남에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겠군요. 우리 서연이를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진우는 그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제 아내는 제가 알아서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지훈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굴욕감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진우를 몰아붙였다. 참다 못한 서연이 결국 폭발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지훈을 쏘아붙였다. 강지훈 씨, 내 남편의 가치는 그가 타는 차나 직함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제 남편에게 무리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그 단호한 태도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지우는 보았다. 진우가 쌀쌀한 밤 공기에 서연이 추울까봐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는 모습을.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 지우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달았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고마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를 감싸줘서. 서연은 그의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부부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용기를 내어내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보다 훨씬 큰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작은 스킨십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가난한 김민호를 위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그의 지위나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호라는 남자 그 자체를 사랑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갈망해왔지만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던 순수한 애정이었다. 이 거짓된 결혼이 그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중한 감정을, 이 여자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다. 최유라의 계획은 완벽했다. 가난하고 멍청한 한서연을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 도박꾼에게 시집 보내고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즐겁게 감상하는 것. 그러나 그 완벽했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서여연이 엉뚱한 남자와 결혼해버린 것이다. 유라는 분노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뒷골목의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 박민준을 찾아냈다. 박민준 씨,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 여자가 바람을 맞췄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으르렁대던 두 사람은 이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사기 결혼을 망가뜨리고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유라는 질투심 때문에 민주는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두 악당의 동맹은 그렇게 결성되었다. 그들이 행동을 개시한 것은 며칠 뒤였다. 서연이 다니는 광고 대행사의 사무실에 유라와 민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과 그 약혼자인 양 행세하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 민준이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 그날 약속 장소에 왜 안 나왔습니까? 내가 바로 당신의 맞선 상대 박민준입니다. 유라는 서연의 곁으로 달려가 마치 그녀를 걱정하는 친구처럼 연기했다. 서연아, 괜찮아. 이 사람이 내가 소개해준 그 YS그룹 팀장님이야. 네가 결혼했다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니? 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서연을 쳐다보았고 회의를 위해 와 있던 클라이언트, 즉 강지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결국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섰다. 그는 서연을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한대리, 이게 무슨 소란인가? 자네의 사생활이 어떻든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이 일로 회사에 피해를 줘서는 안 돼. 지금 진행 중인 강지훈 팀장과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면 자네는 이 회사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게.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유라와 민주는 목적을 달성하고 의기양양하게 사라졌다. 서연은 동료들의 경멸과 동정의 시선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조금씩 쌓아 올렸던 신뢰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김민호와 함께 만들어온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 그 모든 것이 오늘 일어난 추악한 소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경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파트의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진우가 서툰 솜씨로나마 그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서 와요, 서연 씨. 오늘 힘들었죠? 그의 다정한 미소에 그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친구가 꾸민 잔인한 음모와 사무실에서의 굴욕을. 진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실망의 기색은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감히 내 아내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 중얼거림을 듣지 못했다. 민호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혹시
나를 오해하고 실망했.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끌어안았다. 바보같이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의 넓은 품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를 안고 있는 이 평범한 회사원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최유라와 박민준이라는 두 하찮은 벌레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아 버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한서연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그녀의 사생활 스캔들은 이미 회사 전체에 쫙 퍼진 후였다. 대표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해고를 통보하기 위함이었다. 한 대리,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자네를 더는 안고 갈 수가 없네. 알다시피 강지훈 팀장과의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이야.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잃을 수는 없지. 오늘부로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사직서도 준비해주게.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박 비서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어제 서연의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최유라와 박민준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YS그룹 이진우 회장님께서 드십니다. 박 비서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서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 김민호. 그가 왜 저기에, 아니 그보다 YS그룹 회장 이진우. 진우는 굳어버린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친밀한 행동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그제야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어수룩한 회사원 김민호가 아니었다.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젊은 제왕 이진우 그 자체였다. 이 프로젝트 YS그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지배했다. 오늘부터 우리 YS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공동투자 및 파트너로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제 아내 한서연 대리를 교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만, 아내. 그 한마디의 대표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최유라와 박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의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테니. 그의 말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회의실에는 진우와 서연 단 둘만 남았다. 서연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당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그 좁은 아파트도 낡은 중고차도 당신의 서툰 모습들도 전부 연기였어요. 가난한 여자가 당신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이진우 회장님,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 씨 오해입니다. 그는 해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그녀에 대한 감정,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것만큼은 진짜였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그 시작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난 당신이 누군지 이제 모르겠어요. 서연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차갑고 단호하게. 진우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방금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거짓말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후회와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비즈니스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사랑이라는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한 패자와도 같았다. 이진우의 정체가 밝혀진 후폭풍은 거셌다. YS그룹의 회장과 평범한 여직원의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 세상은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진우의 할머니, 즉 YS그룹의 대왕 대비와도 같은 존재인 이 회장은 격노했다. 그녀는 당장 서연을 평창동의 본가로 불러들였다.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한옥. 그곳은 돈과 권력의 성체였으며 동시에 진우가 평생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감옥이기도 했다. 서연은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이 회장의 모습은 마치 여왕과도 같았다. 그녀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한서연이냐? 그녀는 서연의 배경, 가족 학력, 그 모든 것을 경멸적으로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YS그룹의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지수표를 그녀의 앞에 내던졌다.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내 손자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값이다. 너 같은 아이에게는 분에 넘치는 돈일 게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 백지수표를 조용히 밀어냈다. 회장님께서 주시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는 회장님의 손자를 돈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결혼은 비록 시작은 이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입니다. 그 당돌한 대답에 이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천한 계집이 자신에게 대적하려 들다니. 네가 내쫓지 못할 것 같으냐?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그러나 차갑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그 거대한 한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 반항적인 태도는 이 회장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날 서연은 진우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작은 가방에 꾸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김민호와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거짓말 속에서는 살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가래. 그날 밤 할머니와의 격렬한 언쟁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온 진우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어둠과 냉기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한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가 떠났다.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아파트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진짜 가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찬장에 남아있는 인스턴트 라면, 그녀가 쓰던 낡은 머그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그의 거짓말이 결국 그가 가졌던 유일한 진실을 잃게 만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고독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진우와 한서연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소식은 곧바로 YS그룹의 이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자와 서연의 사이를 갈라놓고 원래의 계획대로 김수진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수진,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의 외동딸.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녀는 누가 보아도 이진우의 파트너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할머니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며느리감이었다. 수지는 처음부터 악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동정심 많은 친구를 가장하여 서연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서연이 일하는 광고 대행사 근처의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차를 권했다. 그리고 그녀의 처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힘드시죠, 서연 씨? 재벌가의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키는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진우 씨는 결국 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들은 꿀을 바른 독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절망감을 증폭시켰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이었다. 서연이 찻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가죽 팔찌가 드러났다. 그것을 본 수진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팔찌, 손으로 짠 듯한 투박한 디자인, 그리고 중앙에 박힌 작은 터키석, 진우가 수년 동안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바로 그 팔찌였다. 10대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소녀, 그 소녀를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 진우는 그 이야기를 마치 운명적인 로맨스처럼 수진에게 몇 번이고 들려주었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 여자라고,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자가 진우가 그토록 신화처럼 여기던 운명의 상대라고. 그녀의 완벽한 배경 집안의 권력, 그 모든 것이 이 싸구려 팔찌 하나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공포와 함께 불타는 듯한 질투심이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의 마음을 쥔 열쇠를 가진 유일한 진짜 라이벌이었다. 진우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 여자를 영원히 제거해야만 한다. 수진의 표정에서 경악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달콤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참 예쁜 팔찌네요. 서연 씨한테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러나 그 미소 뒤편에서 그녀의 마음속은 어둡고 위험한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너였구나. 그 애가 가엾어라. 이제 막내 행운도 끝난 것 같으니.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의 서연을 마치 사냥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로맨스의 라이벌은 이제 살인을 계획하는 잠재적인 살인자로 변모한 것이다. 김수진의 마음속에 깃든 질투라는 독사는 마침내 그 이빨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가진 모든 힘과 인맥을 동원하여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교통사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대형 트럭,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비극. 모든 것은 완벽한 사고로 위장될 터였다. 그날 서연은 퇴근 후 복잡한 생각에 잠겨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진우와의 관계, 앞으로의 미래.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언덕길 위에서 한 대의 거대한 덤프트럭이 자신을 향해 소리 없이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었다. 진우였다. 서연과 헤어진 이후에도 그는 남몰래 자신의 경호팀을 붙여 그녀의 안전을 확인해왔다. 경호원의 다급한 무전이 그의 귀를 때렸다. 회장님, 덤프트럭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모님께 돌진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차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밟아,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듯이 돌진해오는 거대한 트럭.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진우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서연아, 그의 절박한 외침. 그녀가 돌아보는 놀란 얼굴.
거대한 트럭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치는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몸을 밀쳐냈다. 쾅!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의 몸은 트럭에 치여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YS 의료원의 응급실 앞. 서연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아니 몇십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만이 절망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우의 할머니와 김수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연을 마치 원수처럼 노려보았다. 내년 때문에 내 손자가 죽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기나긴 수술이 끝났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병실에는 할머니와 수진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때 서연이 희망을 가득 안고 병실로 들어섰다. 진우 씨, 수진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시죠? 함부로 진우 씨의 이름을 부르는 건. 진우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심장을 관통하는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다. 누구십니까?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위해 목숨을 던진 남자는 이제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이려 했던 여자가 지금 그의 곁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가 기억을 잃은 병실은 김수진과 그의 할머니의 완벽한 영토가 되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진우의 머릿속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위험한 사기꾼이며 이번 사고의 원흉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끊임없이 주입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진우가 퇴원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식 발표를 했다. 손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김수진과의 약혼 및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그 뉴스를 접한 서연은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우의 병실에는 접근조차 금지되었고 세상은 그녀를 YS그룹의 회장을 홀린 악녀로 낙인 찍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러나 슬픔의 바닥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결의였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진우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다. 그 사실만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를 구해준 남자는 분명히 자신을 사랑했다. 지금 병실에 갇혀있는 그는 기억을 빼앗긴 포로일 뿐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를 구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서연은 혼자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무력한 개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의대생으로서의 명석한 두뇌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다. 그녀는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으로 다시 향했다. 경찰의 현장 감식이 끝난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쪼그리고 앉아 경찰이 놓쳤을지도 모를 작은 단서를 찾기 위해 도로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도로변의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작고 반짝이는 금속 조각. 그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급스러운 커프스링크 한쪽이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김수진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라이벌 기업의 K로고. 그것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충격으로 혹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그녀의 손에 쥐어진 순간 서연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김 씨 일가가 가진 권력은 경찰조차 움직일 수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개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그녀는 진우와 수진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적힌 신문 기사를 다시 보았다. 그곳이 바로 그녀의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결전의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인 커프스링크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모습은 없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남자를 되찾고 거대한 악에 맞서려는 결의에 찬 전사의 얼굴이 있었다. 기다려요, 진우 씨.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되찾아 줄게요. 이진우와 김수진의 결혼식. 그것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 모든 언론사가 총출동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에 몸을 감싼 수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단 앞에 선 진우는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잃은 인형처럼 그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주례사가 사랑의 서약을 물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성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도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박 비서가 그들을 제지했다. 서연은 하객들의 경악과 수군거림을 뚫고 버진로드를 걸어 재단 앞으로 나아갔다. 서연 씨, 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진우 씨, 미안해요. 당신의 결혼식을 망치러 왔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증거물들을 꺼내 재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 커프스링크,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 서류는 박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에게 수진 양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퀴조와 소젠토 났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다 저 여자가 꾸며낸 음모라고요.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막대 사탕을 하나 꺼냈다. 이거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떨렸다. 10여 년 전 어떤 소년이 납치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구해주었죠. 무서워하는 그 애에게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던 이 사탕과 제가 만든 팔찌를 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막대사탕, 팔찌, 그리고 약속, 그 단어들이 방가쇠가 되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마침내 열렸다. 겁에 질린 10대의 자신, 돌멩이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해준 강인한 눈빛의 소녀,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이 현재와 연결되었다. 맞선 자리에서 만난 서연, 좁은 아파트에서의 웃음, 자신을 위해 싸워주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트럭 앞에서 자신을 밀쳐내던 그 순간의 얼굴. 서연 씨, 그의 입에서 신음과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눈이 마침내 초점을 되찾았다. 당신이었군.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경악과 분노에 찬 눈으로 수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너는 그녀를 죽이려 했어. 모든 음모가 만천에 드러났다. 박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성당으로 닥쳐와 히스테리를 부리는 수진을 체포했다. 소란이 잠잠해진 성당. 진우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기억 상실과 수진의 거짓말, 그리고 서연과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에 대하여. 그리고 그는 재단에서 내려와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오늘 나를 어둠 속에서 다시 이끌어내 줌으로써 또 한 번.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정으로 떨렸다. 부디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팔찌를 꺼냈다. 서연이 10여 년 전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팔찌였다.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목에 다시 그 팔찌를 채워주었다. 하객들은 그제야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끝이 났다. 그리고 진실과 사랑 위에 세워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